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룡은 약 2억 5,200만 년 전에 시작되어 약 6,600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는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최초의 공룡이 나타나기 전에 지구에서 가장 큰 생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공룡 이전에 살았던 20가지 무서운 동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공룡 바로 이후에 무엇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공룡 이전에 무엇이 존재했을까요? 실제로 그 이전에도 한 번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펠리코사우루스의 일종인 디메트로돈이라고 불리는 이 선사시대 파충류는 최초의 공룡이 나타나기 전 약 5천만 년 전인 페름기에 존재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디메트로돈은 공룡이 아니었습니다. 펠리코사우루스는 디메트로돈과 마찬가지로 공룡을 포함하는 그룹인 아르코사우루스보다 테라프시드, 포유류와 같은 것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실 디메트로돈은 공룡보다 포유류와 더 많은 유사성을 보입니다. 디메트로돈이라는 이름은 더 모호한 특징 중 하나인 턱에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이빨이 있다는 것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과 무기고에는 앞쪽에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어 신선한 먹이를 찢어 발기고 뒤쪽에는 거친 근육과 뼈 조각을 갈기에 적합한 어금니 같은 이빨이 있습니다. 디메트로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대한 돛이었는데 백악기 중반 스피노사우루스까지 다시는 볼 수 없었던 특성입니다. 이 돛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디메트로돈은 천천히 움직이는 파충류로 신진대사가 냉혈했기 때문에 돛은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 2억 5천만 년 전 당신은 무섭고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들었을 것은 방패 도마뱀으로도 알려진 스쿠토사우루스일 것입니다. 스쿠토사우루스는 멸종된 파충류 속으로 보호형 갑옷으로 덮여 있습니다. 다리를 몸 아래 중앙에 배치한 독특한 다리 방향은 높고 당당한 자세를 제공합니다. 스쿠토사우루스는 튼튼한 근육과 강인한 피부로 지탱되는 튼튼한 골격을 가지고 있어 느리지만 잘 보호되는 생물이었습니다. 메마른 초목을 갈기 위해 이빨을 가지고 진화한 이 동물은 뛰어난 청력에 의존했으며 아마도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큰 소리로 포효했을 것입니다. 스쿠토사우루스의 무게는 약 1150kg으로 현대의 검은 코뿔소와 비슷했으며 길이는 약 2.6m였습니다. 그것의 몸 전체는 연속적인 판을 형성하기보다는 촘촘하게 포장된 개별적인 뼈 골배업으로 덮여 있습니다. 위턱에는 18개의 이빨이 있었고 아래턱에는 16개의 이빨이 있었으며 주둥이에는 칼날 같은 이종 이빨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스쿠토사우루스는 두개골 뒤에 작은 뼈 돌출부를 가지고 있어 다른 파레이아사우루스와 구별되었습니다. 18. 송아지 얼굴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모스찹은 약 265년에서 260년 전인 과달루피안 시대에 번성했던 멸종된 테라프시드 속입니다. 이 육중한 체격의 생물은 초식동물이었으며 현대 하마와 마찬가지로 물속에서 시간을 보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모스찹의 유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카루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타피노케팔로스 집합지대에 속합니다. 모스찹을 포함한 테라프시드는 약 2억 5,200만 년 전에 끝나는 기간 동안 지배적인 육상동물인 시냅스였습니다. 이 독특한 생물은 길이가 약 2.7m이고 평균 체중은 130kg이었습니다. 모스찹 특유의 두꺼운 두개골은 우리를 발로 찰 수 있는 말과 캥거루에 대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유사하게 머리를 박치기 대회에 참가했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17. 그리스어로 개의 턱에서 파생된 시노그나투스는 트라기아스 중기에 존재했던 소위 포유류 같은 파충류 중에서 두드러집니다. 시노돈트인 시노그나투스는 빠르고 사나운 포식자로 현대의 늑대보다 작고 사나운 늑대를 닮았습니다. 그것의 진화적 성공은 그것의 유적이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및 남극 대륙의 세 대륙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합니다. 이것을 더욱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초기 선사시대 포유류와 일반적으로 관련된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 새가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알을 낳는 파충류에서 흔하지 않은 특성인 새끼를 낳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눈에 띄게 포유류와 같은 횡격막을 나타내어 더 효율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온열 포유류와 같은 신진대사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으며 이는 당시의 대부분의 냉혈 파충류와 구별됩니다. 포유류와 같은 특징과 포식자와 같은 기량의 조합으로 인해
매우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16. 에스템메노수쿠스는 초식요법 중에서 가장 복잡한 머리 장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짧은 사슴뿔을 닮은 이 생물의 머리볕은 주로 디스플레이 장치였으며 종에 따라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놈의 뿔은 전두엽 뼈에서 위쪽으로 자라났습니다. 에스템메노쿠스의 정확한 식습관은 고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카로운 송곳니와 앞니를 지적하여 육식 식단을 제한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많은 초식요법사도 육식동물과 유사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물의 거대한 크기와 부피, 다리의 방향은 초식동물의 특성과 덜 일치하는 큰 소화 시스템과 에너지 효율적인 운동에 대한 적응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것이 잡식성이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때때로 고기 섭취로 식물성 식단을 보충했습니다. 이것의 사지 방향은 초식 성향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엉덩이 바로 아래에 위치한 뒷다리는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형태의 이동을 나타내며 앞다리는 옆으로 펼쳐져 효율적인 탐색과 기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이것의 큰 크기와 질량이 그것이 거대열이었다는 제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체질량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온열 생물과 유사한 비교적 일정한 내부 온도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15. 강력한 육상 포식자인 에롭스는 멸종된 원시 양서류 속이며 그 화석은 북아메리카의 페름기 암석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페름기는 100만 년 전인 299년에서 25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에롭스는 길이가 2m가 넘는 거대한 생물이었습니다. 그것의 큰 두개골은 두껍고 고르지 않은 뼈를 나타냈으며 눈에 띄는 윤기가 특징입니다. 놀랍게도 대상의 눈구멍은 크고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턱 가장자리와 입천장에는 크고 뾰족한 이빨이 있습니다. 척추와 골격 사지 요소의 힘과 크기는 에롭스가 육지에서의 이동에 잘 적응했음을 시사합니다. 짧은 팔다리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넓었고 어깨와 엉덩이 띠는 거대했습니다. 이 동물의 피부에는 뼈마디가 있었는데 아마도 포식자에 대한 보호 가분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포식자로서 에롭스는 주로 먹이 공급원으로 물고기에 의존했지만 육상 척추 동물도 사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의 팔다리와 갈비뼈 구조는 지상 환경을 횡단하는 탁월한 능력을 시사하며 이 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초기 양서류 중 하나입니다. 육지 이동에 대한 적응과 인상적인 크기, 포식성 성격이 결합되어 에롭스는 고대 페름기 생태계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14. 날지 못하는 큰 새인 헤스페로니스는 힘들이지 않고 바다를 항해했고 이빨이 있는 부리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날개는 몸에 밀착되어 있었고 아마도 물속에서 조종을 돕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튼튼한 뒷다리와 부풀어 오른 발에 의지해 먹이를 쫓고 바다의 포식자를 피했습니다. 납작한 꼬리를 가진 이 새는 수중에서 깊이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중에서는 수영하는 동안 놀라운 우아함과 민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퉁퉁 부은 발 덕분에 물고기는 수면 아래로 떠내려갔고 긴 목 덕분에 물고기가 숨어있던 곳에서 정확하게 물고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 새는 다이빙과 수영에 너무나 잘 적응했기 때문에 육지를 걷는 것은 어색한 노력이었습니다. 아마도 헤스페로니스는 번식과 알을 낳기 위해서만 해안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지와 물 모두 이 생물에게 위협이 되었고 수생 모사사우루스 틸로사우루스는 이 생물을 맛있는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펭귄과 비슷한 방식으로 먹이를 먹고 둥지를 틀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고르곤의 이름을 딴 고르곤옵시아는 공룡시대 이전에 번성했던 육식 포유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약 2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되기 전까지 당대의 최상의 포식자였습니다. 이 짐승 같은 생물들은 공룡이 출현하기 직전인 고생대 후기의 가장 큰 포식자였습니다. 길이가 3m인 고르곤옵시아는 지구를 배회한 가장 사나운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다소 송곳니 같은 모습을 보였으며 최대 10cm 길이의 큰 송곳니로 장식되었습니다. 다소 포유류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마뱀과 유사한 머리 양쪽에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털이 아닌 비늘로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고르곤옵시안의 전체적인 모습은 타자와 대형 모니터 도마뱀 사이의 십자가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물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심각한 멸종 사건인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대량 멸종 동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2. 거대한 물고기라고도 알려진 절지동물은 전통적인 일체형 두개골과는 다른 독특한 머리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종에서 발견된 몇 안 되는 화석 중 하나인 로키 리버 티타니치티스는 너비가 거의 1.20m이고 길이가 대략 같은 갑은 머리판을 자랑했습니다. 연골과 연저직으로 구성된 이 동물의 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석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체는 헤드 플레이트보다 3배가 더 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입의 양쪽에 특징적인 아래턱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의 인피로그나탈은 길고 구부러져 있으며 날카로운 이빨 같은 끝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불분명한 이유로 약 3억 6천만 년 전에 멸종된 그룹인 장갑 아르시로디레스의 마지막 구성원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티타니치티스가 거대한 여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발견은 절지동물이 진화론 쪽으로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결국에 멸종될 때까지 새롭고 더욱 전문화된 형태로 계속 진화하였습니다. 11. 투기 유펠리코사우루스의 멸종된 가족인 오피아코돈은 석탄귀와 페름기 동안 번성했습니다. 오피아코돈의 생활 방식과 사냥 행동은 아무리 끔찍했을지라도 여전히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고기와 양서류를 먹는 반수생 육식 동물이었다고 제안합니다. 이 가설은 물고기와 같은 미끄러운 먹이를 잡는 데 이상적인 수많은 작은 이빨의 존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또한 위턱 끝의 노치는 이 주장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동물의 깊은 두개골이 수중 능력을 방해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팔다리 구조는 주로 육상 운동 방식을 암시합니다. 또한 먹이를 찾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호하는 서식지에 관계없이 이것은 당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였으며 아마도 같은 종류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만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동물의 깊은 두개골은 강하게 무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근육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더욱이 오피아코돈의 이빨은 후대의 펠리코사우루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크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계통은 결국 로디안 단계에 의해 멸종되어 아노보돈츠 등 여러 파충류의 출현을 허용했습니다. 10. 테로케팔리아는 페름기 말의 재앙적인 대량 멸종으로 살아남은 3가지 테라피시드 계통 중 하나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멸종으로 여겨지는 이 사건은 모든 해양 생물종의 최대 96%와 육상 척추 생물종의 70%를 멸종시켰습니다. 테로케팔리아는 페름기와 트라이아스기 동안 번성했으며 그들의 화석은 남아프리카의 카루 산맥과 러시아, 중국, 탄자니아, 잠비아, 남극 대륙에 풍부합니다. 짐승의 머리를 의미하는 테로케팔리안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큰 두개골에서 파생된 것으로 그들의 육식성 특성을 나타냅니다. 다른 비포유류 시냅스와 마찬가지로 테로케팔리안은 한때 포유류를 닮은 파충류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멸종 동안 멸종되었지만 이것으로 알려진 하위 그룹의 일부 대표자들은 초기 트라이아스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독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그러한 특징을 가진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테트라포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테로케팔리아는 트레이아스기 중기 초기에 멸종되었는데 이는 기후변화와 시노돈트, 아르코사우루스 및 기타 파충류 그룹과의 경쟁 심화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9. 그리스어로 가짜 도마뱀을 뜻하는 노토사우루스는 트레이아스기 동안 거의 5천만 년 동안 지구와 바다를 돌아다녔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앞다리와 뒷다리, 유연한 무릎과 발목, 긴 목, 가늘어진 몸통, 다양한 이빨을 가진 이 새는 무시무시한 포식자였습니다. 비록 현대의 바다 표범과 비슷하지만 고생물학자들은 노토사우루스도 육지에서 얼마간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파충류는 공기를 마셨음이 분명하며 꼭대기에 2개의 콧구멍이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노토사우루스는 수영에 능숙했지만 엘라스모사우루스와 같은 후대의 플리오사우루스와 플래시오사우루스만큼 완전한 수생생물에 잘 적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물속에서는 꼬리와 지느러미가 있는 팔다리를 조합하여 스스로 추진했을 것입니다. 그것의 턱은 입에서 튀어나온 길고 가느다란 이빨로 가득 차 있었고 턱이 닫히면 서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이빨별은 물고기와 같은 미끄러운 먹이를 잡는 효과적인 덧 역할을 했습니다. 노토사우루스는 종종 물고기를 잡아먹는 동물로 묘사되지만 작고 어린 해양 파충류도 잡아먹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더 작은 노토사우루스의 뱃속에서 발견되는 어린 플라코돈트의 존재는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8. 티라노사우루스는 고르고놉시스를 보면 울었을 것입니다. 한 마리만으로도 무섭지만 이들은 종말론적 수준에서도 무서웠고 아마 무리를 지어 사냥했을 것입니다. 베름기 후기의 지배적인 포식자인 고르고놉시스는
남아프리카를 돌아다녔으며 일부 표본은 유럽, 러시아와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생물은 시냅스의 또 다른 그룹인 공룡류와 거북이와 관련된 중갑옷 동물 대형 파레이아사우루스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고르고놉시스는 거의 50m 길이의 엄청나게 큰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연구된 고르고놉시스 중 하나인 리케놉스는 늑대 얼굴로 번역되는 1m 길이의 포식자였습니다. 늑대의 두개골을 닮은 두개골은 길쭉하고 낮고 가느다랗습니다. 특히 이것의 위턱과 아래턱에는 홍적새의 검치 고양이를 연상시키는 긴 송곳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이빨 덕분에 고르고놉시스는 큰 먹이를 찌르고 찢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동물들의 민첩성과 속도는 가볍고 민첩한 골격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이는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신체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다리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시사합니다. 7. 멧돼지 악어라고도 알려진 카프로수쿠스는 주로 북아프리카 지역인 백악기 중기에 살았던 놀라운 생물이었습니다. 길이가 3m로 추정되는 카프로수쿠스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두개골 위와 아래에서 튀어나온 세 세트의 크고 멧돼지 같은 엄니였습니다. 아래턱에는 위턱에 해당 홈에 맞는 홈이 있어 턱이 자신의 이빨로 영구적으로 열리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 특이한 턱 구조로 인해 다른 악어에 비해 먹이에게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카프로수쿠스는 단순한 수중 포식자 그 이상이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위를 향한 눈을 가진 많은 선사시대 악어와 달리 이것은 육상 포식자에게 흔히 발견되는 앞을 향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카프로수쿠스가 먹이를 찾기 위해 아프리카 평원을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큰 고양이의 사냥 행동과 유사합니다. 6. 몸을 덮고 있는 별 모양의 판에서 이름을 딴 아스트라피스는 오르도비스기 시대에 번성한 매혹적인 턱이 없는 물고기였습니다. 이 고대 물고기는 아란다피스와 타카밤바스피스와 같은 턱이 없는 다른 물고기들과 유사성을 보입니다. 아스트라피스는 몸의 길이를 따라 이어지는 일련의 감각기관인 측면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현대 물고기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입니다. 아스트라피스의 화석이 볼리비아에서 발견되어 아스트라피스의 분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스트라피스는 남아메리카 사카밤바스피스와 호주 아란다스피스와 같은 다른 오르도비스기 물고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의 완전한 화석에 기초하여 그것은 약 20cm의 길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의 몸체는 유연한 꼬리를 따라 각각 1mm 미만의 작은 판과 같은 작은 비늘로 덮여 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앞쪽 몸체는 2mm가 넘는 더 큰 판 모양의 비늘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아마 상대적으로 컸고 측면으로 위치한 눈과 양쪽에 8개의 아가미 구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덮고 있는 보형 뼈판은 아스피딘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아스피딘은 현대 상어의 이빨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물질이었습니다. 이 판은 치아에서 흔히 발견되는 단단한 조직, 항아질로 만든 결절로 더욱 장식되었습니다. 종종 별 모양의 결절은 별 방패로 번역되는 아스트라스피스라는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5. 현존하는 가장 큰 육상 무척추 동물 중 하나인 절지 척추 동물은 약 359년에서 2990만 년 전인 석탄기 동안 한때 영국의 고대 해안을 배회했습니다. 석탄기 동안 지구의 대기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산소가 풍부했습니다. 분해가 어려운 목본 식물에 갇혀있는 풍부한 탄소는 이러한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 기여했습니다. 현재 대기에는 약 21%의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석탄기 동안의 산소 농도는 26%를 초과했으며 때로는 30%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간은 새 크기의 잠자리와 같은 곤충의 우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탄기 동안에 높았던 산소 농도는 이 거대한 곤충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곤충은 기관으로 알려진 독특한 호흡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관은 신체 조직에 직접 산소를 전달합니다. 이 시스템은 산소를 운반하기 위해 혈액에 의존하는 다른 동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산소가 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4. 익룡과에 속하는 디모르포도는 두 모양의 이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날아다니는 파충류는 과거 시대에 존재했으며 날개 길이는 약 1.2m였습니다. 그 부리는 현대의 퍼핀의 부리를 닮아서 독특한 외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넓고 깊은 이빨이 있는 턱이 특징인 큰 머리를 가진 디모르포도는 독특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뾰족하고 길쭉한 꼬리 끝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피부가 있었고 목은 눈에 띄게 짧았습니다. 이 동물의 눈에 띄게 큰 머리는 구애 행동의 표시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다른 익룡과 달리 디모르포도는 옆으로 튀어나온 다리를 가지고 있어 독특한 보행 자세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다리 구조는 다른 익룡과 구별됩니다. 독특한 다리 구조는 디모르포돈이 현대의 박쥐와 마찬가지로 날지 않는 기간 동안 나뭇가지에 매달려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적응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기동하고 쉴 수 있었습니다. 디모르포돈은 약 1억 6,500만 년 전에 지구에 거주했습니다. 육식생물로서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었으며 수생식단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3. 알기로카시스는 거대 방사성 절지동물의 멸종된 속으로 고대 바다를 무섭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모로코의 페주아타 지층에서 발견된 이 놀라운 생물의 화석은 변형된 다리, 등의 아가미, 특수여가 섭식 시스템 등 흥미로운 적응 과정을 보여줍니다. 약 4억 8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에 살았던 이 괴물 같은 생물은 새우와 바닷가재의 교배를 연상시키는 인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크기는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생물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친척들과 구별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유사한 절지동물들처럼 먹이를 적극적으로 사냥하는 대신 주요 먹이 공급원인 플랑크톤을 포획하기 위해 그물 같은 부속물을 사용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먹이 전략은 거대한 애기로카시스가 그 위풍당당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것이 고대 바다에 평화롭게 존재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2. 호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육식 포유류인 틸라콜레오 카니펙스는 리처드 오웬경에 의해 가장 사납고 파괴적인 육식 동물 중 하나로 처음 묘사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생물은 거대한 디프로토돈을 포함한 다른 홍적세 거대 동물을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틸라콜레오가 매복 포식자나 청소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것은 거대한 털을 깎는 뺨 이빨과 먹이를 뜯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엄지발톱을 자랑했습니다. 어깨에서 약 75cm이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약 150cm인 이 종의 개체는 상당히 컸습니다. 다양한 표본의 측정에 기초하여 그들의 평균 무게는 100에서 160kg 사이였습니다. 이로 인해 틸라콜레오는 암컷 사자와 호랑이와 비슷한 크기 범위에 속합니다. 틸라콜레오는 또한 종종 유대류 사자라고 불리는 그룹인 틸라콜레오니데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구성원을 나타냅니다. 유사 마주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의 존재는 틸라콜레오가 어느 정도 등반에 적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로 인해 100배 더 무섭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공룡시대 이전 선사시대, 바다는 다양한 무시무시한 갑옷을 입은 포식자의 서식지였습니다. 이 고대 생물들 중에서 특히 독특하고 무서운 한 집단이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흔히 바다 전갈로 알려진 유립테리드입니다. 이 생물은 인간의 손 크기에서 성인 남성의 비율을 능가하는 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상적인 존재감과 무서운 사냥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중무장한 거대하고 끈질긴 절지동물인 그들은 다시 돋친 팔다리와 움켜진 발톱을 가지고 있어 사냥감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뼈없는 포식자들은 약 4억 6,700만 년 전에 오르도비스기부터 약 2억 4,800여 년 전에 페름기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번성했습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 동안 이 생물들은 산호의 가장 오래된 조상들의 진화를 목격하였고 심지어는 가장 오래된 물고기들의 출현까지도 목격하였습니다. 대다수의 것들은 해양 환경에서 살았지만 일부 소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담수 시스템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이 대단한 탐험가들 중에서 제켈롭테루스는 약 2.5m를 측정하는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유리프테리드로 최고로 군림했습니다. 부속지를 포함하면 전체 길이가 훨씬 더 길어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거대하고 무서운 절지동물이 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는 다른 절지동물들과 물고기까지 사냥했다고 믿어집니다. 당신은 어떤 선사시대 동물이 되살아나길 원하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